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뉴스에 이메일 꿰뚫어오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요즘 막전막후에 이 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흐뭇한데요. 진짜로 이 시사 공부할 맛이 좀 납니다. 자, 이게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는 드리는데 MC 장원은 뭐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만족을 못합니다. 배가 아주 고파요. 지금 배가 안 고프나? 모양새로는 많이 차신 것 같지만 더 많은 성원이 절실해요. 자, 오늘 막전 막후는 형님 버전인데 네. 새로운 형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열린민주당의 김성애 대변인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네. 예. 형님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뭐 사석에서도 말 놓는 사이도 아닌데 형님 하시니까 부담스럽긴 아니 하네요. 버전이 형님이고 그 자리에 원래는 박진영 부대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 네. 그분보다 제가 젊은데요.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 다르죠. 네. 그분은 60년대생이고 저는 70년대생이기 때문에 69년생, 71년생인데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69년생, 71년생인데 예. 혹시 여기 어떤 자리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아, 막전 막후는 잘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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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본인이 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홍보까지 해서 구독자도 제가 늘려드렸던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던 그게 프로그램 1년 전의 아닙니까? 얘기를 지금 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프로그램인데 네. 한 번도 안 불러주시다가 이번에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막전 막후에 빼놓을 수 없는 또 든든한 형님 공감과 농쟁 정책센터의 장승철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 소원을 풀어주셨어요. 뭐죠? 저 정말 오늘 앵커님하고 PD님 그리고 작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김민주 기자님하고 방송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소개해드리죠. 예. 그게 소원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예. 네, 막전 막후에 네. 팩트 체커 김민주 기자님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김민주 기자가 잘 모르시겠지만 개국 공신이었어요. 네. 이 막전 막후가 생길 때부터 있었고요. 장성호 소장 오기 몇 달, 1년 전에 네. 있다가 지금 왔죠. 네. 그죠? 네. 우리 소장님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심을 채우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얘기할 건 얘기할 거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사 몇 마디 없는 멘트 몇 마디 없는 동생 멘트까지 뺏어가시면서 네, 아주 좋으시겠어요? 네. 반성할게요. 자, 우리 오랜만에 그 자리에 왔는데 어때요? 반갑고 좋습니다. 이 세트도 바뀌고 네. 좋아졌네요. 어색한가 봐요. 조금, 새롭게 예, 예. 와서. 네. 장성호 소장 어때요? 좋으십니다, 엄청. 네. 영혼이 없으십니다. 자, 뭐 난감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의원 경력 0선이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돌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당대표를 넘어서 대권 후보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 아주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기성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 그칠지 이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당대표도 아마 큰 정당에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심지어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1위를 했는데 다양한 분석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 단도직입 여쭐게요. 친하잖아요. 친해요. 1위 돌풍의 비결 뭡니까? 세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세 개나 됩니까? 첫 네. 번째로는 인기가 많아요. 인지도가 높아요. 방송을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네. 돈도 많이 벌고 인지도도 많이 쌓았다. 그리고 나가서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었다. 어허. 그래서 인기가 있다라고 어허. 말씀드리고요. 이거 두 번째는 저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경쟁자가 좀 거시기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자란 건 뭐죠? 그러니까 주호영 후보, 나경원 후보, 뭐 홍문표 후보 네. 이런 분들이 네. 과연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저분이 당대표 감일까? 음흠. 국민의힘의 지도자가 될 감일까? 그러한 의문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여태까지 원내대표 등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지만 좀 역할에 맞는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신 거 아니냐. 그러한 평가가 이번에 나오는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이준석 후보가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한 열망과 기대 이것이
지지도로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공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분석해 봅니다. 네. 우리 김성애 대변인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준석과 아이들이죠 구도가. 혹은 잠깐만요. 이준석과 어른들이 형님들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어른들이 이준석과 어른들이 더 맞겠죠. 인지도로 따지면 그 나온 후보들이 낮지는 않은데 예. 이 사람들 다 모아봐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홍문표와 조경태와 나경원과 주호영 주호영. 의원 사이에서 후보 사이에서 이 사람을 찍으면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을 찍으면 저렇게 했다는 없고 이 사람은 TK 이 사람은 PK 이 사람은 충청도 그거 외에는 딱히 구분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다 수도권 네.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강요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가 네. 하나라고 보겠고요. 다른 큰 이유로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간절한 염원이 올라온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2년에 정권 재탈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것이 가능해진다. 무엇으로 가능해지냐 하여튼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 말고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 간절한 바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도록 만든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지금 현재 각성의 정도가 민주당 당원들보다 훨씬 높은 훨씬 상태다. 높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매력이라기보다는 나머지가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절박함이 표시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 그렇게 나이로 보겠습니다. 보면 이준석과 어른들인데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이준석과 아이들이다. 네, 그렇죠. 이준석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국민의힘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내가 윤석열하고 친하다, 뭐 연락을 하고 있다, 뭐 이 윤석열을 어떻게 영입하겠다 이런 이야기 갖고는 대권을 절대 잡을 수 없거든요. 네, 아주 뭐 단도직입적으로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TK도 물론이고요. 우리 네. 장원 씨보다도 어리죠. 이준석 훨씬 어리죠. 최고가 예. 훨씬 어립니까? 한 6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도 막전 받고해서 여기서는 젊은 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MZ 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제가 그냥 코미디 예능 할 때는 네. 굉장히 이제 원로 측에 속했는데 이 시사 정치 쪽으로 넘어오니까 막내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쪽 바닥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이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효능감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우리 장성철 소장님만 해도 방송 자료 같은 거 노트에 다 적어오셨었거든요. 그렇죠. 예, 갑자기 이제 패드로 바꾸셨어요. 예. 자, 이렇게 뭔가 젊어 보이려는 노력들을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성애 소장님은 지금 염색 고민하고 계시고요. 저는 패드에 펜슬도 달고 있습니다. 다 패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 예능 쪽도 네. 보시면 지금 메인 MC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면 20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뭐 다 잘하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뭐 유재석 씨나 강호동 씨나 그분들은 이미 30대 초반에 메인 MC가 됐거든요. 김구라 씨 뭐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30대 예능인들이 메인 MC가 된다는 걸 상상을 잘 못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거든요. 예.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는 것도 옳지만 밑에 세대가 좀 올라와서 이렇게 메인 MC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는데 제일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던 정치판에서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부니까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아하. 좀 우리도 좀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을 여기저기서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MC 장관이 볼 때는 네. 이준석 돌풍의 배경 네. 그냥 단순히 신구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걸로 보는 건가요? 뭐로 봅니까? 20대, 30대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이슈는 정치적 이슈와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준석 후보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의 고민도 정치판의 이슈화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풍처럼 네. 인기를 얻고 있다. 네. 토론회 얘기를 좀 해주시죠. 토론회. 예. 그 역시나 또 선거하면은 네. 이 TV 토론회가 꿀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청률도 뭐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좀 젊은 친구가 너무 버릇없게 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예. 주변에 제 또래나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사이다였다. 속 시원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두 형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제가 TV 보기에는- 토론회 잘 네. 보셨습니까? 봤어요. 아,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역시 이준석 후보 네. 못됐다. 못됐다. 네, 아주 네. 너무 공격적으로 아하. 얘기를 또박또박 해가지고 중진 의원들이 나경원 특히 나경원 후보가 되게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야, 내가 이준석 최고랑은 적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어. 말싸움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토론회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상당히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솔직히 얘기할게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특징이 뭐냐면 네. 질문을 해요. 역질문. 짜증나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면 또 말려들 것 같고 그렇죠. 그걸 내한테 왜 물어? 이러고 싶고. 그래서 어제 토론 뭐 두 번의 토론 같은 네. 거 봤을 때는 이준석 최고의 이미지는 좀 나빠질 수 있어도 음흠. 보는 사람들 따라서는 좀 다르니까 네.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점. 그냥 다 아, 본전이다. 본전이다. 점수를 줄 수 있나요?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정도다. 우리 김성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토론회로 승부가 나는 법은 없습니다. 예, 뭐 토론회는 미국에서나 뭐, 가능한 그렇죠. 얘기고요. 예. 예, 미국은 대선 토론 1년 동안 하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그러다 한 번씩 터지는 거지. 한국에서 몇 번 하는 토론회로 결정되는 건 없고 이제 나경원, 조영은 보면 이제 UFC 무대 정도를 생각하고 글러브 끼고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랬는데 우리 좋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칼을 들고 올라와서 쓱 한 번씩 찔렀어요. 이게 뭐 질문을 한다든지 해서 어차피 룰이 없는 거였는데 야 이렇게까지 할 게 있나 싶었는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저는 최대한 고통 없이 빨리 끝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이, 이런 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그런 점에서 잘했다. 그리고 뭐 버릇이 없네 뭐네 나오는데 지금 2021세기 아닙니까? 네. 예, 토론에서 버릇을 따지는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그건 뭐 해보나 마나한 승부였다고 보고 본인의 콘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버릇 타령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정치에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실 때가 된 게 아닌가. 바로 버릇 타령하신 분 옆에 두고 너무 세게 계시는 거 아니에요? 버릇 얘기 했는데 어쩐지 토론에 와서 버릇 얘기를 하면서 칼로 푹푹 쑤셨다. 가격해요. 강력한 무서워. 아니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예, 제가 이준석 씨랑 얘기를 해보니까 네. 본인 말이 그렇더라고요. 본인 본인이, 워딩을 그대로 옮길 본인이.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모함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토론해보니까 좋던데요. 그래 만만하다 이 말씀입니까? 할만하다. 네, 할만하다. 할만하다. 예. 두 분 저한테 또 세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만만한 데는 그렇게 크게 안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강력한 사람한테만 세게 하는. 예, 그럼 전 만만한 사람으로.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약약강이라고 네, 하죠. 약간 네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는 너무 세고 이러니까 아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 아닌 개파 논쟁까지 나왔어요. 유승민 개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후보의 돌풍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전체적인 배경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네. 뭐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 근데 여기에다 더해서 현재 이제 경선을 치르고 있는 모 중진 캠프의 핵관의 말에 따르면 네. 중진들이 안일했다. 안 이랬다. 네, 실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경선 초반에는 이준석 후보 크게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의구심이 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803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뒷골이 싸하면서 주호영 후보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면 뒷산만 다녀서 안 된다 이렇게 쉽게 던졌는데 그게 컸어요. 803만 5번 오르신 분이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출근하다가 헉했거든요. 네. 그걸 듣고서. 예. 그 다음에 뭐 화물 트럭 나오고 스포츠카 나오고 전기차 나오고 이제 하면서 축제가 됐죠. 네. 이제 되게 거침없는 화법이어서 예.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에 도전하는 뭐 정치인의 그렇죠. 언행, 리더십 이렇게 좀 주목을 끄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주목을 끌다 보니까 맞아 30대 영선이었지 음흠. 나중에 좀 네. 이렇게 주목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반응도 제대로 왔다 이렇게 아하. 보고 있습니다. 803 얘기했을 때 저는 뭐 803 100 많이 갔죠. 제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얘기를 왜 안 하는데 그게 돌풍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에베레스트산 803 네.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뭔가에서 이슈 선점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슨 이 자질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전 네. 원내대표가 그때 이 등산 논쟁에서는 발을 뺐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네. 803이 말입니다. 1,100m인가 96m인가 이런 대화하면서 설명하길래 야 역겹다. 아이고 그때 그걸 일주일 동안 하시더라고요.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는 804는 상당히 귀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 저도 맞죠. 804 어땠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굳이 방송에서 하실 필요는 있었을까? 그래서 만약에 정책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네. 소장에게 컨설팅을 하셨으면 그럼 하지 말라 그런 그랬겠죠. 실수는 안 하셨을 텐데 네. 돈 얼마 아끼시려다가 어쨌든 시작은 803 에베레스트산 그때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803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변화, 쇄신, 혁신 뭐 이런 가치들은 보통 이제 민주당에서 주창하던 가치였는데
이 보수 정당 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변화의 바람이 먼저 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좀 아쉬움이 있으시겠어요? 예,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네. 예,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서 새 세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도 그렇게 되면 이제 구세대로 같이 쓸려 나갈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내가 이걸 강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기도 아하,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지금 세대 교체를 통한 혁신 논쟁으로 갔습니다. 근데 물론 이준석 후보를 제외하면 세대 교체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동력 있는 건 예,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예. 거꾸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세대 교체를 하냐 마냐의 문제라고 좀 보지 않고 지금 네. 그리고 민주당이 되게 불안한 상태도 아니고요. 오히려 민주당은 현재 있는 조건에서 집권당답게 얼마나 잘 민생을 챙기고 뚜벅뚜벅 가느냐로 승부를 해야지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세대 교체 논쟁에 같이 휩싸여서 우리도 세대를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뭐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 할 사람도 없고 네. 네. 할 의지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께도 질문 하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이 같은 돌풍이 불게 된 배경이 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 변화의 바람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열망이었는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만의 개인기로 이게 아하. 가능해진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로 나온 배경은요. 권력 공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친박 세력, 예. 뭐 친이 세력, 뭐 이렇게 개파가 공고하게 지도부 상층부를 유지했었는데, 계속 바꿔가면서 그죠? 네. 예. 근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탄핵 때문에도 사라지고 작년 공천 때문에 개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권력 공백기 상태였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당 혁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 정치해야 된다 이런 씨앗을 막 뿌렸어요. 네. 그것이 지금 싹이 텄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글렀어요. 뭐요?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권력이 너무 위에 층층층층 시하하하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따져보면 지금 원로로 계시는 이해찬 전 대표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을까 보면 여기는 젊은 사람들의 돌풍을 불러일으킬 권력 구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 김성애 대변인께서 근데 여당 아니시잖아요 지금. 네, 전 여당은 아니죠. 아닌데 거의 여당이죠.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까 좀 거의 예전 민주당이었으니까. 예. 거의 그래서 민주당.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뭐 4.7 보궐선거 때 지고 나서 네. 초선 의원들이 아 이거 바꿔야 돼, 뭐 우리 잘못한 게 이거야라고 했다가 3일 만에 반성문 쓰고 후퇴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그 당에서 받아들일 만한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안 된다. 아니 근데 이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근데 이준석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방송도 많이 했고 이준석은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좀 크게 해도 큰 문제 없는 느낌. 민주당의 초선 의원하고 좀 처지가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한데요. 근데 그게 네. 그 이준석 후보가 당신은 젊으니까 경험이 없어, 경륜이 없어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네. 지난 10년 동안 최고위원 했습니다. 비대위원 했습니다. 맞습니다. 출마도 3번이나 했습니다. 누구보다 정치권에서 단련이 돼 있어요. 그만큼 내공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처음에 변화를 이끌어낼 좋은 사람이다라고 해도 딱 몇 번 얘기 나눠보면 네. 내공 없으면은 아유 실망, 너는 그렇죠. 아닌 것 알죠. 같아 예. 이러는데 능력이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계속 이러한 지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전망하기에는 이러한 지지세와 흐름을 네. 다른 후보들이 꺾기에는 어렵다. 역전시키기에는 좀 힘겨워 보인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장사님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진중권 교수 말을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페미니즘과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만 있을 뿐 당 쇄신 콘텐츠는 없다. 이게 제 얘기는 아니고요. 진 교수 얘기긴 한데 또 나경원 후보도 오늘 아침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당제 폐지하자고 지금 하는데 본인이 청년 할당제 혜택을 받고 왔는데 본인이 언론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할 대목도 있고 네. 그 정치적으로 되게 좀 이용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페미니즘 논쟁 갖고 20대 남성들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얻고 있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이준석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고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그 여러 가지 할당제 이런 것들을 능력 위주로 하겠다라는 것은 좀 당 대표가 되면 다른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능력주의, 바꿀 엘리트주의는요.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뭐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배려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말 잘하잖아요. 방송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은 잘해요. 뭐 돈은 잘 모르겠지만 말은 되게 아, 우리 잘하는 작가님 것 같아요. 배려로 제가 이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배려 부분을 분명히 당 해야 대표가 된다. 되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보다 더 큰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하나하나씩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수도권에서도 뭐 일을 한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도 뭐 거의 1위를 했다고 본인이 뭐 자화자찬하는 상황인데 뭐 정확하게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층은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예비 경선 결과를 보면 네. 뭐 세대, 지역 가리지 않고 모두 압도한다.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압도한다라는 예. 거네요. 근데 네. 유의미한 점을 한번 보면 네. 당원 지지도를 31% 받았어요. 나경원 후보랑 1% 차이 거의 같은데 거의 같죠. 국민의힘 당원이 30만 명, 한 28만 예. 명 정도 되거든요. 대구, 경북이랑 부산, 경남, 영남권이 한 55%, 이야. 그리고 수도권이 30%, 여기에서 50대 이상이 70%예요. 예. 이분들의 마음을 나경원 후보랑 나눠 가진 거거든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제 20년 넘게 이 보수 정당에서 흥망생설을 봐오신 친한 당직자의 말에 네. 따르면 이제 주호영, 나경원 후보에게 더는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원들이. 그리고 또 다른 당직자는 더 구체적으로 주호영 후보는 복당파의 동남권 신공항 반대파라는 점, 아하.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피로감이 없지 않다. 필요가 많다죠. 뭐 없지 않다도 아니겠죠. 그 말이랑 좋게 표현이. 썼습니다. 아, 애들은 그래서 표현하지 민심 않아요? 못지않게 아하. 당심도 이준석을 주목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심도 민심이지만 당심 역시 뭐 네.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영남 지역의 60, 70대 당원들조차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네. 보이는 거네요. 그래도 역시 이 선거는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심은 좀 본선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 당원 조사가 여론 조사가 70%고 네. 일반 여론이 30%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입니다. 아, 예, 당원 투표가 70%, 그리고 일반 여론 투표가 30%이기 때문에 네. 이게 조직력 있는 중진들의 또 그 힘을 무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승률을 높이려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중진들이 또 이제 단일화할 그렇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단일화? 어디 대기실에서 이거 중요한 거 얘기 한번 해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나주곰탕 단일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주곰탕? 네, 국회 앞에 나주곰탕 집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나주연합? 나경원 후보 쪽 분들이 예. 가서 이거 우리 단일화해야 되는데 이런 아.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의 나, 주호영의 주, 나주. 나주 곰탕집에서 주나 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주나 이렇게 사투리 같은데. 농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주. 그래가지고 단일화를 지금 사실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다른 중진들 만나서 예. 아하. 네. 아이 좀 주호영 대표 좀 설득 좀 해달라. 그럼 홍문표, 조경태 후보는 뭐 된다는 거 그런 의미입니까? 그분도 이제 신경도 안 쓰고요. 아. 그냥 이번에 출마하지 않은 다른 중진들한테 아. 좀 주호영 후보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출마 이제 그만하시라. 예. 그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데 본인으로 지금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 주호영 후보 쪽 얘기를 들어봐도 본인들은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아. 그런 얘기고 단일화 해봤자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아. 주호영 후보가 이제 접었어요. 예. 그러면은 주호영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이나 뭐 여론조사 일반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래 그럼 나경원 후보 찍어줘야지 이러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아. 있겠네요. 네. 오히려 이준석 쪽으로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음. 그래서 1+1이 아하. 마이너스 0.9가 될 수도 있어서 아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진 의원들이 예. 그 젊은 영선 당대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 이거를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원하더라도 이거는 성사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주, 주나 전 농담에 주나도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주호영은 영남 그러니까 사투리로 좀 주나 이렇게 사투리가 되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얘기가 좀 나오나요? 그런 얘기는 바람이라고 아까 질문 예. 처음 하셨는데 그런 바람은 사실 없습니다. 아, 없군요. 말씀하셨듯이 영선 30대 잡겠다고 중진들이 단일화하는 모양새가 좀 없어 보이긴 예. 하네. 대신 대승적 결단으로 사퇴할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경선 중이긴 하지만 4위, 5위 후보들이 사실 쏠림 현상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하고요. 네. 그다음에 예비 경선에서 2위가 29%, 3위가 15%였어요. 격차가 네. 2배인데 당원들이 가장 많은 영남권에서 오늘 대구, 내일 부산 네. 합동 토론회가 쭉 열리거든요. 그러면 2, 3위 후보들이 반응을 볼 겁니다. 아하. 반응을 보고 사퇴 디데이라고 한다면 금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금요일 날 사퇴가 사퇴 가능하다. 안 해요. 안 해. 돈 아까워서 안 해요.
예비 경선 때 4천만 원 냈어요. 네. 본 경선 때 지금 4천만 원 냈습니다. 네. 아니 내가 돈 냈는데 나가서 TV 토론이나 언론에 나와서 나 홍보해야 되는데 왜 사퇴를 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돈 아까워서라도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네. 저분들 선거한다고 1억 5천 후원금 더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중간에 좀 쓰더라도 네. 나는 돈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퇴 안 할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대로 선거가 당대표 선거가 굳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주호영, 나경원 이 두 사람을 떠올려 보면 쉽게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 적의 입장에서 봤었잖아요. 상대 입장에서 상대 입장인데 봤는데 항상 좀 약하게 된 모습 보니까 좀 어때요? 그렇게 쉽게 질 것 같습니까? 일단 이 싸움을 당대표 간의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간의 전쟁으로 네. 보면 안 되고 사실상 대권 전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권 이제 전쟁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럼 대권 주자로 누가 있을지 먼저 꼽아보는 게 우선인데요. 네.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과 윤석열. 네. 아이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계속 있습니다. 아이들 자꾸. 나머지는 게 크게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네. 탈당파와 잔류파의 싸움이다. 그리고 자기는 잔류파죠. 네. 그러면 후보 중에 지금 잔류파가 누가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 나경원은 나경원은 홍준표하고 한 팀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아 그래 봅니까? 제 눈엔 그렇게 보이고요. 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자꾸 지금 이제 세대별로 해서 이준석 대 나경원, 주호영 한 팀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예, 정치는 나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허. 세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음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탈당파로 부르고 뭐 바른미래당에도 네. 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놓고 뭐 보면 복당했든 탈당했든 예, 오히려 바른미래당. 주호영 후보가 마음을 준다면 꼭 나경원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알 수가 없네요. 이준석 후보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 대권이란 그림을 놓고 봤을 때 홍준표 대 윤석열의 싸움으로 보면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누구랑 같이 하는 그림을 그리겠느냐. 뭐 제가 주호영 의원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윤석열 씨를 선호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그래도 되면 이렇게가 한 팀이 되고 아예 나경원, 바뀔 수가 홍준표가 한 있다. 팀이 되는 그림을 그린다면 단일화라는 것을 꼭 이 나주곰탕으로 볼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은 지역구가 바로 옆입니다. 네. 대구 수성구 가벌 지역구인데 그래도 그렇습니까? 지역이 무슨 상관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에 제일 중요한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대통령을 만드는 것 이상의 중요한 과제는 없거든요. 예, 뭐 옆 지역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게다가 우리 주호영 의원은 더군다나 대구에 사시지도 않아서 옆집에서 만나기도 어려운 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홍준표 의원도 안 사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홍준표는 잘 모르겠고 예,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본인 입으로 예. 그 윤석열 총장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는 점을 고백까지 하셔서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석이네요. 이게 결국은 탈당했던 사람들 또 잔류했던 사람들 간의 세력을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그런 그럴 가능성은 분석은 별로 없다.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와야 네. 그렇게 어떻게 좀 조합을 짜가지고 내가 다음번 전당대회 때 뭐 대선 후보가 되는데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지율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건 좀 너무 의미가 무리한 없다? 정치적인 분석이 아닌가. 너무 라는 의미가 생각이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동의하면서 네. 이게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이 이제 강물처럼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두기 터져서 물이 쓸러 내려가고 있는 아. 입장이라서 무슨 치수 계획이고 이런 게 다 소용이 더 없고요. 필요가 없다 이제. 예, 그냥 손 놓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맞긴 합니다. 아, 예. 어차피 똑같다. 지금 네. 태풍이다. 뭐 그럼요. 물이 좀 부서져 가지고 난리 났다.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뭐. 현상에 대해서 네. 지난번 당대표 선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황교안, 뭐 이정현 이러한 당대표들이 뽑혔을 때는 친박이라는 계파가 자신들의 60대 이상의 영남 당원들을 대거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갖고 네. 있으니까. 자신들 계파의 대표적인 인물을 당대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음흠. 근데 지금 계파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없죠. 지금 네. 합동연설에도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못 와요. 조직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하면은요 네. 버스 안에서 이제 당협위원장이 아 사실은 좀 한 표는 좀 이분한테 좀 주시고 나머지 그 한 얘기 표는 듣고 해요. 좀 찍죠. 그리고 이제 어. 딱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서 조직력을 동원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과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누가 돼야 내년 대선에 유리할까라는 전략적인 네. 그런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준석 후보가 되면 당이 변화, 국민의 관심 이끌겠네. 아 그럼 대선 가도에 우리 당이 국민의 관심을 더욱더 받겠구나.
그러면 다음번 대선에서 유리한 구도 잡힐 수 있네. 이래서 이준석이 계속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이다. 좋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이준석 최고위원,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뭐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네. 퀴즈 TV에서는 뭐 엄청 봤지만 뭔가 리더십을 작동하거나 발휘했던 경험이라든지 특히 대선 관련해서 대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안에서도 저거 관리 되겠냐 이런 뭐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준석 후보랑 여기저기 프로그램 같이 출연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전 트럼프식 포퓰리스트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내가 하고요. 이를 거야. 내가 이준석한테. 아니 두 분이 같이 방송 계속 하니까 네, 뭐 그날 어쩔 수 그냥 없죠, 뭐. 방송 가서 얘기하세요. 예.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트럼프식 포퓰리스트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된다. 페미니즘을 공격해서 표를 받아서 당장은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당대표로서 아. 정치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뭘 했냐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데 쉽사리 꺼내지 못했던 말을 꺼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건너온 소위 말하는 서류 미비자들, 그렇죠. 불법 노동자들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를 잃은 백인 노동자들이 저 사람들 다 내쫓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혐오를 민주당이 하잖아요. 예. 무슨 뭐 인권이 어쩌고 네. 저쩌고 뭐 정치적 올바름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이제 속을 꾹 앓고 있었는데 아하. 야 다 내쫓을 거야. 장벽을 치겠어.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꺼내면서 표를 받은 것이거든요. 네. 같은 방식으로 페미니즘이 틀린 것도 아니고 여성주의가 틀린 것도 아니고 여성을 어떤 지점에서는 우대하고 할당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 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말들을 꺼내서 일부의 지지를 확 끌어올리긴 했지만 정치로서의 영역에서 그렇게까지 가는 건 국민의힘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돼서도 이런 정책을 계속 펼친다고 하면 뭐 소장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어려워질 건데 문제는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지지세가 모이질 않을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인지 좋아요. 아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김성애 대변인하고 이준석 지금 최고위원하고 두 사람이 꽤 방송을 같이 해요. 아마 어제 넌 트럼프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근데 어차피 이제 이번 당 대표는 어차피 같이 방송 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나게 욕을 해야죠. 아, 방송 이제 안 하게 되면 네, 네. 좋습니다. 트럼프식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했나요? 네. 트럼프식 와 포퓰리스트라고 예, 했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그러니까 됩니까? 이준석 후보가 되게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팬덤이 형성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지금까지는 공격수의 역할이었지만 아, 이제 당대표가 되면 그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충분히 인식할 만큼 네. 이준석 최고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TV 토론회를 보면 나경원 후보랑 워낙 이제 대척점이 있으니까 우대하지 않았지만 다른 중진 의원들께는 제가 당대표 되면 지혜도 구하고 여러 가지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생전 이준석한테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예의 바른 모습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바뀔 것이다. 음흠.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여러 군데에서의 서포트를 받아요. 당의 공조직과 다른 의원들, 비서실장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서포트를 받게 되면 그렇게 지금처럼 자극적으로 하나만 그러면 사무총장 누가 해요? 기본적으로 나이 많은 저기- 사람 해야 합니까? 아니 사실은 제가 좀 막전 막후니까 예. 얘기를 좀 드리면 예. 사무총장은 모르겠고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저기 이채고 저기 당대표 되면 나 저기 사무부총장 좀 시켜줘. 내가 아, 본인이 한다고요? 저 본인 얘기를 지금 이거 농담을 본인 안 가장한 진담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본인 한다고요? 저한테 아 형님 그거 시험 봐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 시험은 내가 뭐 어차피 당직자도 했으니까 할 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사무부총장 시켜달라고 했더니 아 형님은 전략사무부총장을 시켜주겠대요. 전략 그래서 사무총장. 제가 그거 말고 조직사무부총장을 시켜달라. 음, 그렇게까지 지금 내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됐고요.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 네, 못 그 들은 자리에 거 하겠습니다. 200명 있답니다 지금. 네. 농담입니다. 부총장만 100명씩 있다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 젊은 사람이 뭘 알아? 뭐 이런 생각은 사실 뭐 나이를 떠나서 이제 개인의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이제 이 약간 정치권에 가까이 계신 분인데 그분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준석
현상을 보면서 아, 젊은 사람이 뭘 알아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이준석 후보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뭐 개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 이 국민의힘 중진 내에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젊은 당대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김민주 기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근데 예비 경선 전후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예비 경선 그러니까 본선에 1위로 진출한 것은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당 대표가 102명, 102명의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당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권만 관계되는 그렇습니다. 당대표니까요. 부담을 좀 그 부분에서 던 것 같고 네. 적어도 이제 머리로는 변화의 발음을 인정하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는 안 된 것 같아 이런 말씀은 하십니다. 네. 당직자들 중에서는 중앙의 주요 당직은 맡지 않고 시도당에 가 있겠다 이런 분들도 있긴 해요. 아, 대선과 지선 앞두고 조직이 중요한데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 건가 아하. 이런 걱정들도 하셨어요. 네. 전 거기서 한마디 못하고 네. 싶은데 이준석 후보가 출마하면서 공약 중에 내세웠던 것이 의원들의 자질 시험을 보겠다. 시험을 보겠다. 합격 못한 사람은 떨어뜨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예. 국회의원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직자들 얘기입니까? 아니요, 시의원과 구의원 상대로 한 어우. 얘기고 이번에 당 대표가 지선에서의 공천권을 휘두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그렇죠. 하니까요. 지방선거에서 뭐 도지사급은 그렇지만 사실 네. 시구의원급으로 내려가면 조금 그 아닌 분들이 좀 있거든요. 공부 못한 사람들. 이분들을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이것이 가져올 파장이 대선 못지않게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보병을 구성하는 선거인데 예. 보병을 구성하는 선거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당내에서 상당한 갈등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나 지방선거 할 때 뭐 시험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은 탈락하거나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겠네요. 엑셀 같은 거 못하면 내쫓겠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다 쫓겨날 것 같은. 네네. 아, 저도 쫓겨나겠네요. 설마 엑셀 시험을 보겠습니까? 어쨌든 아니, 간에 공약에서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엑셀 아, 진짜요? 얘기했습니까? 그 공무원 시험에 준하는 그 뭐 시험을 보겠다. 예, 얘기를 했습니다. 아, 중진들 당황할 것 같긴 한데요. 네. 하나 더 여쭤보면 안 네. 됩니까, 소장님? 김기현 원내대표는 속마음이 어떨까요? 그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이준석 후보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호영, 나경원 되는 것보다 내가 이준석 최고가 당대표가 되면 내가 조금 더 나의 발언권 그리고 나의 영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간섭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해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대표 되면 아이 김 원내대표 그거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치고 간섭을 흔든다. 그렇죠. 음. 근데 이준석 최고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 아하. 본인의 영역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민주당이 더 놀랐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더 긴장할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민주당이 막 이번에 바뀌면 국민의힘은 쇄신이 되는데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꼰대, 수구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민주 기자, 민주당 그냥 물어봤어요. 민주당? 예. 네. 우와 신기하다. 이런 어떻게 프로그램이었나요? 변할까? 김민주 기자니까 민주당 물어볼 수 있죠. 예. 어떻게 변할까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거는 있으시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이준석 현상도 집중을 하지만 여당이라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할 일이 부동산 많죠. 투기도 하고 그렇죠? 백신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여건에서 꼭 이걸 한번 지적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에서는 이제 젊으냐 안 젊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 이준석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일단 능력을 중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 청년 지역 할당제 폐지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능력주의라는 건 혐오 내지는 차별이라는 논리를 함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이라고 꼽히는 나라들에서는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트랙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트랙이 하나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체제가 인정하는 능력 네. 이렇게 하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돈도 많이 버는 이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을 이준석 후보가 공정하게 완전 개방 경쟁하자. 아. 이거는 동의를 하는데 동의하는데 위쪽에 할당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과 함께 가는 것 균형을 맞춰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꼭 지적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네요. 자, 민주당 역시 아마 지금 최대 과제는 좀 등 돌린 특히 20대 우리 이대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20대 남성이나 뭐 하여튼 젊은이들한테 뭔가 좀 마음을 끌어와야 되는데 특히
여권에서도 젊은 혁신들 바람이 불 수 있을지 김주 기자가 보실 때는 여권의 초선 의원들 꽤 많습니다. 근데 뭐 바람이 불락 하다가 꺼진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뭔가 성과를 이룬다면 여권에서도 젊은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이제 이준석 후보와 비슷한 민주당에 소속된 청년 당직자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준석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청년 있나요, 뭔가 지금? 인재를 데려와서 같은 방식으로는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지난 뭐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싫고 민주당이 미운 실직난 사람들이 그 층이 민주당을 대체할 정당을 찾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두렵다.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민주당 내에 혹시 좀 눈에 띄는 젊은 사람들 있나요? 없죠. 전혀 없나요? 그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소위 말하는 586이라고 불리는 네. 그룹들이 예, 자기가 보기에 클 것 같은 사람들은 안 키우죠. 안 키워오면서 지금까지는 잘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부터 위기에 봉착할 차례가 되기도 했고 아하. 위기가 아니고 극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대 새로운 선수를 기용하는 것으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이준석 씨의 주장은 이런 데가 있고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사다리를 공정하게 타게 해주겠다는 네.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와서 난투전을 벌여서 이긴 사람만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경쟁. 정상적이라고 하면 사다리가 필요 없이 이 위와 아래의 간격을 아. 좁히는 정책적인 것들을 내놓아서 이것이 정책으로 법으로 정부에서 승부를 볼 생각을 해야지 네. 뭐 새로운 사람 몇 명 더 들어와서 뭐 한다. 이런 방식은 야당에서 하는 방식이고 여당이 됐다고 하면 여당은 예,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 권력을 잘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청년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누그러뜰 것이다. 아. 예. 제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사람을 누구를 한 명을 해가 되진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댓글에는 김남국 의원을 얘기를 하네요. 김남국 의원이 나이가 한 40 정도 되나요? 네. 마흔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마흔이 안 된 관심이 것 없으시죠? 같아요. 40 몇 살 아니, 정도 친하긴 되는데. 한데 제가 뭐 남들한테 나이를 잘 물어보진 않아요. 82년생인데요. 예. 예. 그럼 저는 어때요? 몇 살 김남국 차이나요? 의원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더십이 길러져야 되는 과정이 있는 아. 건데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누군가를 찍어서 이 사람이 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세상에 키워주는 리더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커야죠. 자기가 커야죠. 예. 공부를 자기가 하고. 크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요. 그런 네. 몫을 증명할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몫이니까 그건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인재를 키우고 제도적으로 민심을 얻는 게 불가능한 구조가 돼 버렸어요. 너무 계층화가 돼 있다는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계층화도 되어 있고 예. 본인들이 정책을 수정하려고 안 하잖아요. 네.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수정을 안 하는 모습이고 네. 저는 씨앗조차도 불량 씨앗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 최고가 뜨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동학 최고위원을 지명직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동학 최고도 제가 오늘 되게 실망스러운 건 뭐였냐면 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 검찰과 언론의 광풍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져요. 표창장을 위조했습니다.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모펀드에 불법적으로 투자한 거 일부 유죄 받았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잘못했다, 공정하지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라고 많은 국민들과 20, 30대가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 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국 편에 섰거든요. 이렇다면 과연 민주당의 젊은 피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뭐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동학 최고위원의 이제 본인의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다시 또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결국 대권하고 연결지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꼭 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자, 윤석열 전 총장. 우리 장성철 총장이 긴장감 있는 진행이네요. 아 예. 윤성. 네. 윤석열 하는데 원래 본인이 윤석열로 많이 불러달라 해서 저는 윤석열을 부르는데 일단 장소 장이 몇 개 맞췄어요. 5.18 때 메시지 낼 것이다. 냈죠. 자, 언제 나옵니까? 이제 맞춰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6월 13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정확하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6월 11일이 당 대표 당 전당대회 다 다음 날. 네. 그게 이제 아니, 일요일- 어떻게 이렇게 딱 찍어서 뭐손 없는 날도 아니고. 아 그냥. 제가 손 없는 정치권에 날인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해요. 예. 언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6월 13일, 14일, 15일 이렇게 쭉 검토를 하는 게 저희들 하는 일이었어요. 13일.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13일이 가장 적당해요. 뭐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언론의 집중도를 높이고 어허. 이준석 최고가 당선된다면 예? 되고 나서 이틀 동안 변화와 개혁 막 여러 가지 언론에서 분석을 하면 그 흐름을 계속 윤석열 총장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6월 13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걸 거 없어요? 그때 자리 뭐 걸고 뭐 소고기 했었는데.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소고기 산다 네. 했으니까. 이거는 오롯이 소장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뭔가 정보를 토대로 판단 내리신 겁니까?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같아요. 자, 김성애 대변인도 날짜 하나 주십시오. 손 없는 날 하나 6월일 것 주십시오. 같아요. 예? 6월일 것 같아요. 6월 중으로? 예, 6월에 며칠까지 맞출 능력은 없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조기 등판을 하게 된 배경은 있긴 하죠. 아, 뭐죠? 원래는 이제 뭐 김종인 씨도 그렇고 이제 김웅 의원을 원래 띄워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 수도권 대 영남의 네. 대격돌을 그림을 만들어서 잘 안 되면 제3지대 탈당해서 막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네. 이준석의 등장으로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뭐 완전히 뭐 할 예, 수 예, 있는 예. 게 없어요. 끝. 예. 막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둑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고 네. 있거든요. 이젠 이 강물에 뗏목을 띄우지 않으면 예. 어차피 끝나는 판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면 시간을 더 끌어봐야 남는 게 없고 음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을 밀 것이다. 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분석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그러니까 한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 30대 중반의 사람이 자기 자아가 없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고 아. 본인 30대 때 생각해 보세요. 예. 예. 과장 뭐 이렇게 됐겠죠. 예. 부장 말 잘 듣습니까? 듣는 척해도 자기가 이사 되면요 부장 깔아뭉개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 안 예, 뽑아주죠. 그럼요. 예. 원래 그래서 저는 이준석 최고가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아이 뭐 형님 이번에 대권 한번 가시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리가 전혀 아버지 없기 친구들이 때문에 형님 가진 않겠죠. 아 그럼 삼촌, 전 대표님. 예, 전 대표님 네. 뭐 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네. 본인 지금 그 이거 아닙니까? 본인이 내밀고 있는 게 공정인 이상은 나는 그냥 공정하게 할게요. 라고 한마디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러네요. 것이고 어려울 경우엔 대선 관리는 외부에서 용역을 맡길 거다. 음흠.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등판해서 그냥 이 그림 안에서 부딪히는 게 예. 나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네. 변수가 있습니다. 뭐죠? 이번에 김호수 총장이 뽑히면서 검찰총장이요? 예, 뽑히면서 윤석열 씨의 뒷배를 봐줄 수 있었던 주요 검찰 간부들이 대거 네. 옷을 벗고 나가요. 그렇죠. 배선 그러니까 더 이상 등등. 검찰에서 검찰이 윤석열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음. 됩니다. 그러면 무소속보다는 정당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게 아하. 그래서 이준석 씨가 무슨 뭐 비단 주머니 3개네 얘기한 게 이제 곧 어려워지실 텐데 아하. 당에 들어와서 모닥불 쬐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제안을 전 받아들일 거로 자, 봅니다. 그러면 날짜도 찍어주세요. 그러면 12일이겠네요. 아니 토요일에 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 그럼 14일 해주세요. 13일에 하는 것은 하는 안철수의 지- 예, 약간 이 방법이고. 인상을 주기 때문에 14일로 하겠네. 아니 그럼 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나 찍어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싫습니다. 제가 또 하나 6월 중 6월 중으로. 제가 또 예. 하나 찍어드릴게요. 네. 전 뭐 틀리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네. 언제 입당할 것이냐 국민의힘에 뭐 지금 일부 언론에 의하면 13일 선언하고 네. 입당은 언제입니까? 뭐 7월 초에 한다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6월 10일쯤이 될 것이다. 잠깐만요. 9월 10일쯤이 될 것이다. 9월 10일 요? 10일쯤. 네. 그건 또 왜 예측해 그래요? 봅니다. 왜냐면은요. 예비 경선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어. 경선 흐름으로 가는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정치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네. 국민의힘이라는 바운더리에 본인의 여러 가지를 가둬둘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외부에 있으면서 뭐 진보 쪽 인사도 만나고 뭐 여러 군데 뭐 괜찮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음흠. 진영을 떠나서 그런 분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지역도 자유롭게 다니고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한 진영의 얽매인 그런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저랑 완전히 다르시네요. 9월 예. 달은 뭔 의미가 있습니까? 9월 10일. 11월 9일이 11월 9일요? 아니요. 9월 9월 10일이고 예. 11월 9일이 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날이에요. 아하. 그럼 대략 2달 전에 아하. 경선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때쯤에서 입당할 것 같아요. 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입당할 거다 바로. 그러니까 저는 6월에 입당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입당한다. 예, 정치 시작과 동시에 입당을 하고 시작을 할 입당할 거다. 것이다. 소고기 내기예요.
네, 하시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6월 말에 촛불 갑니까? 다시 6월 말 방송 때 이거 결정 내겠습니다. 6월 말까지 입당 안 하고 있으면 네. 장선호 소장이 이기시는 거고요. 입당을 하면 김성애 대변인이 이기시. 네, 제가 불판이랑 소고기 들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먹어요? 가게에서 나가서 먹고. 먹죠. 내기는 뭐 두 분만 하시고요. 자, 그러나 저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윤석열 총장 뭐 대선 도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장모 관련해서 이 부정수급 부분입니다. 징역 3년이 구형이 됐고 또 사문서 위조했던 뭐 300억 상당 이상의 이 재판이 지금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또 딴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내 장모 10원 하나 피해 준 적 없다라고 하는데 이 장모 수사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건 초장에 큰 실수했다. 아이고야. 10원 한 장이라고 왜 말을 합니까?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나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네. 제 아내에게는 수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전과자거든요. 예, 모든 수억 원이나요? 예, 모든 어, 예, 심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되지 저는 않나요? 수백억. 예. 어쨌건 누군가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안 주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전 사실 한편으로 놀라운 것이 이분이 혹시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네. 야 우리 장모님 진짜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 준 적 없어라고 말을 했으면 그 밑에 직원들이 이거 수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위가 장모 건에 대해서 알아보니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차라리 문제 없다. 몰랐다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알아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3년 구형을 한 것이면 검찰이 잘못된 구형을 한 거죠. 윤석열 씨는 본인의 가족인 검찰이 잘못 구형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게 만약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쓸데없는 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차라리 이준석 후보의 조언대로 그럼 나보고 장모를 버리라는 겁니다까 버전으로 갔으면 나았을 텐데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이 쪼가 빠지지 않았다 몸에서. 그 짐이 태도. 곧 법이다. 그 태도가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라고 선언을 하는 이런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죠. 어때요? 우리 만약 장선호 소장이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물어봐요. 뭐 내가 뭐 10원 한 장 이러면 이거 하라 합니까? 하지 말라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이거 맞네. 김성애 잘못했네. 대변인 말씀이 예. 옳아요. 아. 지금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그 물이 안 빠진 거예요. 이거는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죠. 우리 대변인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정치인이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론적인 얘기 해주면 돼요. 네. 뭐 법원의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그거 제일 쉽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항변한 거죠. 잘못이 없다라는 건데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나오면 20원 피해 준 거나 20원 받은 거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게다가 한 재판도 아니고 두 개나 살면서 걸렸어요. 살면서 10원이라고 하면 10원 한 장은 10원이 옛날에 한 장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참 옛날에요. 구식 표현을 예, 쓰신 것도 예. 참 재밌었습니다. 화폐 근데 기억 전에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본인의 입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음. 정진석 의원의 말이 의하면 음.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네. 요렇게 또 한번 피해가 진데 제가 보기에는 정진석 의원이 이런 말을 지원했을 가능성은 없다. 나중에 제가 지원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비단 주머니 3개 저는 네. 삼국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마 이게 제갈공명이 조자룡한테 그러니까 유비한테 줬던 주머니 같은데 비단 주머니 얘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겠다. 네. 이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비법이 들어가 있는 비단 주머니 3개라 해서 저는 그 3개의 주머니 하나당 뭐가 들어가 있을까? 하나는 탄핵 이슈 관련된 대응책 주머니, 아하. 장모 주머니, 아내 주머니 뭐 이런 거 이렇게 맞추려고 저는 탄핵 주머니, 장모 주머니, 아내 주머니 이렇게. 네. 저 이렇게 뭐 분석해봤더니 네. 뭐 이준석 전 최고의 얘기로는 뭐 그냥 삼국지의 3개라서 본인도 3개라고 얘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비단 주머니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아내 관련 발언까지 끌어들이면서 이 논리 구조를 만들었더라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싹 웃으시는데 비단 주머니 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명한 발언.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요 비슷합니까? 네, 그러네요. 비슷하죠. 네. 예. 요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예. 윤석열 전 총장을 딱 손가락 가리키면서 예. 너 인생 문제 있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예. 세계 비단 주머니가 필요하다는 거는 네가 문제가 있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의 울타리언으로 들어와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제는 윤석열 씨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깔았다는 점에서
한 방 매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가 살라면 들어와서 나의 그렇죠. 비단 주머니를 보아라. 그렇죠. 그러면 그러네요. 살려면이라는 전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 별로 좋지 않은 발언이었는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10원 한 장 발언으로 예. 주머니가 소용이 없어졌어요. 10원 한 장이 나오면 거기에 무슨 주머니를 뿌리겠습니까? 주머니 털렸네요. 예, 전 국민에게 기억 소고증을 누르지 않는 이상은 네. 예, 소용없는 주머니가 됐다. 비단 주머니 툭 터졌나요? 레드선. 뭐 레드썬. 네, 뭐가 있죠? 아니 근데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네. 부적절한 말을 한 거예요. 좀 가볍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좀 경험과 경륜의 부족의 발언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아하. 줄 수 있어요. 네. 이 말인데 좀 이게 대선 후보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경솔했다라고 잘못했다. 그 보여집니다.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좀 가볍게 여쭤볼게요. 그냥 정말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웃고 안철수는 웃고 울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김민중 기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왜냐하면 항상 안철수 대표를 별로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요? 아니 그냥 이준석 후보가 기자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이준석 후보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악연이 근데 있었죠.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네. 게 당대표라고 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특정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이런 식의 경선 룰을 만들거나 제도를 운영하기는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예. 개인적인 뭐 호감도, 비호감도가 있겠지만 대선 후보 경선 룰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때 각 후보의 대리인들이 참석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대리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경선 룰이 정해지는 거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럼에도 제가 만약 안철수입니다 이러면 속으로 이준석 하필이면 이준석이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요. 사람인 이상. 전 조금 전에 용역 말씀드렸죠. 예. 대권 관리 용역을 한다면 저는 지금으로서 꼽아볼 수 있는 사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등장할 수도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선 관리 용역으로 뭐 일단 그런 가정을 해본다고 가정해 하면 보면 네. 두 분이 다 안철수 대표를 정치인으로서는 별로 좀 안 인정하지 않죠. 좋아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안철수 대표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뭘 잽니다. 뭐 할까 말까 제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시간을 끄는데 옛날에 지지율이 있을 때는 이런 협상이 가능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대권, 이 대권 단일을 시달린 거는 정말 책 한 권으로 이미 나왔지만 네. 그런 상태를 다시 생각할 텐데 김종인, 이준석 복식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일까지 오케이? 싫어? 고! 이렇게 돼서 못 낄 수도 있다. 들어올 때 조건 없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못 끼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안철수 대표가 빨리빨리 결단하는 문제이지 뭐 딱히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 된다면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연기하거나 여유를 더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키는 안철수 대표가 아닌 이준석 대표 된다면 후보 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럼 그냥 거예요? 공정이죠, 공정. 이준석은 미는 게 딱 공정 하나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뭘 봐주고 이런 네. 그림은 못 만들 겁니다.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스튜디오 분위기는 뭐 이준석 후보가 거의 된 것처럼 다들 좀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그만큼 바람이 돌풍이 거센 것이다. 그렇지만 전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선거 투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 열어봐도 돼요. 요즘에는 뚜껑은 다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를 다 볼 수 있어요. 옛날처럼 그냥 다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네. 수증기 나는 것도 보이고 뭐 끓나 다 보여요. 이번에는 뚜껑을 안 열어봐도 좀 알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럼에도 한번 뚜껑을 한번 받아들였어. 뚜껑을 조금 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보면서 또 며칠 남아 있잖아요. 뭐 말실수라든지 뭐 TV 토론회라든지 변수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유리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의 새 부동산 대책안 얘기를 좀 부동창이라뇨. 부동창이라뇨, 형님. 참네. 움직이지 다시 않는 하겠습니다. 창이란 얘기죠. 예. 네, 좋습니다. 자, 민주당이 내놓은 새 부동산 대책안을 두고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의 핵심 바로 종부세입니다.
기존에 9억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를 했거든요. 종부세. 부동산 상위 2%로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3.7%를 위한 부자 감세냐. 부동산 정책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종부세 상위 2% 부과 과연 썩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또 이거 자충수 아닌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동산 대책 논란의 지금 핵심 중에 종부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부세는 사실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뭐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종부세 얘기가 나온 건가요? 저는 뭐 지금 이제 야당 포지션에서 민주당을 좀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종부세라는 것 제도 자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보유세를 1%로 올리겠다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 목표하에서 징검다리의 역할로서 종부세가 존재를 했던 겁니다. 아하. 이 종부세를 영원히 가져갈 그림을 그렸던 것도 아니고 네. 먼저 고가의 부동산 1%의 고가의 부동산에 매기면서 재산세에 대한 논의를 방향을 넓혀 가려는 방향이 있었던 건데 이 민주당 항상 뭐 노무현 정신을 받든다 네. 이렇게 말만 하면서 실제로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개혁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또 발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올리는 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반대로 종부세를 심지어는 종부세는 내린데 보유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은 그냥 엄발의 오줌누기다. 굉장히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비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봉책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뭐 엄밀히 말하면 김성회 대변인은 민주당 대변인 아니고요. 열린민주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민주당 대변인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뭐 민주당이었다라도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주 신조가 있네요. 그럼요. 네, 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게 사실은 보궐선거 패배 때문에 나왔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보궐선거의 어떤 민심의 흐름,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엄발의 오줌누기 내지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까? 부정확하게 파악을 한 아, 거죠.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네.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많이 올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종부세 문제에 국한한 대책이란 말이에요. 또한 예를 들면 무주택자는 뭐 70%까지 대출을 허용하지만 4억이 한도다. 네. 이런 식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 사고 다시 뭐 저축해서 좀 더 늘려가고 더 대출 받아서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러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것과 집을 넓힐 수 있다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집 없는 사람,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민심을 못 얻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 파악했다. 네. 자, 김성희 대변인님. 지금 뭐 말씀대로라면 민심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 해법도 제대로 제시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 이제 대책 나온 것 쭉 보면 재산세를 인하하고 예. 그다음에 종부세는 축소를 하고 양도세도 축소를 한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은 집값이 올라서 불만이다. 예. 그리고 내가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이 너무 싫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좀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을 분들이냐? 그러니까 정당은 어쨌거나 본인을 지지하는 층을 정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성남 민심은 여기서 듣고 나서 왜 동네에서 본인하고 친한 부자들 얘기를 듣고 종부세를 깎고 양도세를 축소하고 재산세를 인하하는지 이거 방침 전체가 그러니까 어떤 큰 그림에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예.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조금씩 조정해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대책이라서 이거 자체가 결국은 이 세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오세훈 시장을 다음번에 또 찍을 것이고 아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서민들은 불만을 그냥 분노를 가지고. 하실 것이라서 저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도 궁금합니다. 아. 의총에서도 결국
제대로 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드러났죠. 참 민심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결과를 엉뚱하게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자, 논란의 핵심이 결국은 종부세 2% 상위 2% 부과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하고 상가, 토지, 부동산 다 합쳐서 상위 2%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이번 6월부터 부동산이 달라졌거든요. 현재 종부세하고 상위 2% 부과, 실제로 어떻게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우선 이제 소유하고 있는 지금 현행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 그렇죠. 주택을 한 채 갖고 있거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 갖고 있으면 그동안은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2.7%까지 네. 납부했었는데 이게 3%까지 올랐습니다. 약간 올랐고요. 네.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채 갖고 있거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 채 갖고 있으면 네. 그동안은 최대 3.2%였는데 이것은 6%까지 올랐습니다. 아하. 이제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네. 사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은 되는데, 네네. 다만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현행 공시 가격 기준으로 현행은 9억 원을 9억이죠. 넘지 않아야 종부세를 안 예, 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고 9억 원 과세 기준도 이제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여당이 개편안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공시 가격 상위 2%에 속하는 네. 주택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해 주택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66만 7천 명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더 줄게 되겠죠, 예, 당연히. 예. 예. 다만 이제 토지분에 대한 통계가 아직 잡히지 않아서 아하. 뭐 정확히 얼마나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원래 이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모델도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약간 소모적인 논쟁이 있지 않나,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퍼센테이지로 맞춘 것 같고요. 또 하나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상위 2% 가격대가 이게 이제 민주당 부동산 특히 간사인데 유동순 의원에 따르면 11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아. 11억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예. 그래서 12억 모델보다는 6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더 제외된다. 아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김진표 위원장이 부동산 대책 위원장인데 9억 원 이상의 집이 너무 많다. 그래서 9억 원 이걸로 해서는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주택보다는 합쳐서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과세, 조세 법정주의하고 제가 뭐 감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묻고 싶어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네. 김진표 위원장이나 민주당 전 세계에서 비율을 정해서 과세 없는 것 같은데? 대상을 정하는 있나요, 이게? 그러한 세금 체계가 있나요? 제가 없잖아요. 알기로는 없는데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것도 기준이 매년 바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9억 어떨 땐 됐다가 3%, 12억 됐다가 뭐 다시 뭐 예. 이렇게 되면은 2%가 될지 네. 2.1%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가세 대상이 명확지 않아서 네.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돼요. 이건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엔 민주당은 능력이 없다라고 잠깐만, 그거는 해결될 뭐, 수밖에 그게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멀리 갔어요? 일단 왜 이런 안을 낸 거고 조세 법률주의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뭔가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네. 예, 뭐 박지훈 변호사님 변호사이시니까 그렇고 기자님 포함해서 아까 전에 설명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들으면서 아하는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은 사람이 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예, 그냥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네. 읽을 수 있을 뿐이지 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현직 세무사들도 어려워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하면서 집권을 위해서 다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유권자들에게 내가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고 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다를 설명하는 과정이어야 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인데요. 근데 그거? 무슨 뭐 종부세에서 9억 원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신으로 다시 이거 돌아가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원점으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종부세율은 천천히 내려서 예. 없애버리고 예. 보유세를 보유세를 천천히 올린다. 올리고. 그리고 이 방침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유세 하나로 통일을 하면 돼요.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도세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없고요. 특히나 이 보유세 같은 경우도 오래 산 사람은 뭐 깎아주고 어쩌고 막 복잡하게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없애야 돼요. 이런 거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네. 오래 살고 이런 걸로 봐줄 게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저는 하나 정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부동산 전자증권제를 도입을 해서 네. 이걸 주식처럼 관리를 해서 내가 지금 세금을 내가 30억짜리 집에 살지만
월 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돼서 세금을 못 내겠습니다라고 아하. 아우성 치는 분들에게는 그 집에 있는 이 부동산 전자증권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집을 팔거나 상속을 할 때 그 분량을 국가가 떼어가면 빼가면 되죠. 예, 빼가면 되는 방식으로 하면 내가 살 때 문제 없고 네. 집값이 지금 1, 2억이 올랐는데 그깟 한 달에 몇 천만 원 내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뭐 그깟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보유세를 다 낸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여러 채 부동산을 따놓고 일단 오르겠지라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환경만 만들어도 좀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그렇죠.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민주당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서 민주당 쪽에서 좀 들어가서 활동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싫은데요. 밖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면 편하게 이렇게 단호하시네요. 말씀을 네.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사실은 부동산 세금 체제는 딱 두 가지죠. 네. 취득할 때, 또 양도할 때,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 세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과세 넣으려고 뭐 종부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했는 거는 짬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취지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섞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제도가 되는 게 저 아닌가. 약간 흥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안 되나요? 예, 양도세 얘기가 나오는데 양도세란 이 회계하기 짝이 없는 이 표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캐피탈 게인 텍스 아닙니까? 자본소득세. 예, 자본소득세죠. 그러니까 네. 자본으로 돈 벌면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양도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원래 투기 억제세였습니다. 원래 네. 국세청의 최초 이름은 투기 억제세였고 그때 취지를 잘 살려야 되는데 양도세는 또 왜 깎아줍니까? 내가 그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수억을 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일에서 돈을 번 사람처럼 똑같이 소득세를 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기존 9억이었던 거를 12억으로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네. 현재 비율로 봤을 때 상위 2%가 12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바뀔 수 있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혹시 국민의힘이 제안해서 네. 안 받을 그런 건 제가 보기엔 뭐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가 없는 아. 상태라서 굉장히 애매하게 그냥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 2년 있다 3년 있다 또 바꿔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 오래 가지 못할 세제 정책을 펼치는 거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줄 수 있다. 시장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저는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송영길 당대표가 출범하고 첫 번째로 내놓은 민생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부동산 대책이요. 당내에도 지금 반발이 크잖아요. 통과도 안 되고 있어요. 좀 급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사실은 김진표 의원이 종부세하고 양도세 기준을 올리자라고 하고 의총에 올라갔는데 네. 그 두 개가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했어야죠.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종부세하고 양도세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는데 네. 이게 의총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그거 외에 곁가지들만 굳이 보도자를 내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되는데 곁가지를 지금 발표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네. 지금 오늘 못하면 큰일 나는 일도 아니고 게다가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 후보 주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 나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본인의 비전과 그림을 꺼내놓고 승부를 봐야죠. 그래서 다음 어차피 1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를 짓겠지만 그 다음번에 어떤 세제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과정을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의총에서도 못 내린 결론을 발표하는 속내를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김민주 기자? 왜 일단은 발표했을까요? 11월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니까, 나와야 되니까. 예, 그 전까지 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하자는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예. 서둘러야 되긴 하는데 민주당이 6월 안에는 확정을 해야 전문가 뭐 공청회도 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정부랑 협의할 수도 있고 최종 안도 확정해서 행정당국에서 준비도 해야 하니까 일단 서두르고 있다라고 네.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지금 정부하고도 협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부동산 세금 관련된 거니까 네. 정부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애 대변인님? 오늘 김성애 대변인님 이 사실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아주 강하게 잘하는 것 같죠. 민주당이라고 하셨어요. 열린민주당이에요. 아니 민주당이라고 하셨어요. 여권. 아예 그렇게 얘기 안 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좀 협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총에서도 어렵다? 결론을 어렵다? 못 내린 걸 가지고 정부에 얘기하면 정부가 들어주겠습니까? 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6월 내에 다시 토론을 한다고 김진표 위원장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2주 내에 만약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이게 원한대로 갈지 바뀔지 김민주 기자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2주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날 것 같다. 예. 날 근데 것 그게 같다고 네. 간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간사님이 네, 얘기하셨다? 통화를 근데 했는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네. 민주당이 발표한 것 중에 법안을 바꿀 게 없고요. 행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거든요. 네. 왜 행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를 민주당이 발표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예. 근데 네. 별로 2주 안에 뭐 발표가 돼도 합의가 돼도 소용이 없는 게 음흠. 6월 1일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세금 매기는 게. 그럼 6월 1일 넘었죠. 지났잖아요. 넘어갔죠. 그래서 이미 대선을 앞두고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음흠. 본인들의 의견도 취합하지 못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 이제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뭐 장훈 씨가 네. 할 말이 뭐 네, 답답합니까 뭐, 보니까? 네, 뭐 답답해 보여요. 집 장훈 씨. 없는 제 입장에서는 종부세 논란, 뭐 남의 집 이야기 같기도 하고 좀 종세 내고 소외감도 싶죠. 내고 내는 싶죠. 소원이죠. 예, 내보는 게 소원입니다. 네. 그 제가 이번에 전세 집 구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짜증나는 상황들이 네.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수입이 좀 늘면 그거에 따라서 연금도 금방 오릅니다. 그리고 그 의료보험도 금방 올라요. 건강보험도 막 금방 기가 올려줍니다. 막히게 야 어떻게 이렇게 알고 빨리 전화하는지 눈 깜짝해서 올려줍니다. 네, 세금도 기가 막히게 달아서 빨리빨리 올리는데 네. 예, 대출 상한은 그렇게 안 올려줍니다. 예. 속상하다는 거죠. 네. 다른 건 그렇게 빨리 오르는데. 네. 자, 결국 이 문제가 부동산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아닌가. 대선 앞두고 이거에 대해 이것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향배도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마지막 기회잖아요. 더 이상 할 시간이 없는데요. 제대로 된 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제대로 된 건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만 들을게요. 어디에다가 부동산 문제는 중점을 둬야 됩니까? 공급 확대하고 공급 확대하고. 대출 규제 풀어라.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거 좀 제발 빨리 지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너무 게 간단한데 맞는 작년에 말이네요. 네. 공공주택 부지로 네. 확정을 한 11곳 가운데 지금까지 주택 그 해제가 된 게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된 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 여기도 쪽방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4만 가구 겨우 늘어나는 건데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음흠. 그럼 빨리빨리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랑 상의하고 중앙정부랑 상의해가지고 빨리빨리 풀어라. 약속한 거부터 지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보니까 부동산하고 세금 전문가로 보이는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어떻게 하면 되니까 좀 굵고 쉽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진짜 어려운 얘기 하나만 더 해도 돼요? 해요. 예. 예, DSR 규제를 똑바로 해야 된다. 잠깐만요. 음. DSI, 예. 뭐 패션 브랜드 이름 같은데요? 네. DSR, 그러니까 이제 뭐 동대문 뭐 이런 거 아니죠? LTV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 네.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DSR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를 원금이랑 이자랑 한 달에 갚는 것이 내 총소득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통계를 내서 네. 40% 이상 못 빌리게 한다. 이런 아하. 원칙이 서야 돼요. 물론 아하. 이제 근거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큰 데서 원칙이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자만 찔끔 내면서 막 집 사갖고 갭 투자니 뭐니 이제 돈 문제가 빌려서? 생기는 것들이 예. 다 똑같은 거에 생기는 건데 부동산이라는 모름지기 내가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한 달에 30% 40% 정도까지 갚아 나가는 정도로 부동산을 갖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투기로 보는 투기로 가깝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이것을 정책으로 딱 못 박는 것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두 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급 확대하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대출 풀자는 얘기에 규제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반대예요. 예. 대출 규제를 풀지 말고 지금처럼 비율을 잘 조정해서 해야 된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집을 사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갚을 수 있는 수준에서만 풀어야 된다. 적당한 지금처럼 수준까지만 이자 해갖고 하자. 막 이렇게 막 덤벼서 살 수 있도록 만들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도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정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만큼 부동산이나 이 세금 문제 쉽지가 않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좀 잘 해가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간 정책을 다시 되돌리기나 바꾸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세상에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또 부동산 관련해서 더 좋은 어떤 안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좀 내 집을 가질 수 있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토요일 7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OBS